안녕하세요, 척수장애인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척수장애인 당사자이자 재활의과 전문의 김동구입니다. 오늘 주제는 척수장애인의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척수손상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신체 기능의 손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몸 안에 다양한 생리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에 가깝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심혈관계 문제는 척수손상 후 흔히 겪지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불편함을 넘어 실신, 두통, 호흡곤란, 뇌출혈, 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척수손상 후의 심혈관계 변화의 핵심은 바로 자율신경계의 변화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뛰는 속도, 혈압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 호흡, 소화, 땀 분비, 체온 유지, 방광과 장의 움직임 등은 모두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작동합니다. 먼저 교감신경, 이는 몸을 긴장시키고 활동에 대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는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켜 회복하게 합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휴식과 회복을 돕습니다. 이 두 신경이 서로 균형을 맞추며 몸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척수손상 후 자율신경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손상, 특히 경수나 상위, 흉수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훨씬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교감신경은 척수의 흉수 1번부터 요수 2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위쪽인 경수 손상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식 중에도 혈압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저혈압, 앉거나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방광 팽창, 변비, 통증 등의 자극에 의해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하는 자율신경계 이상반사증, 심박 조절이 어려워져 느리거나 빨라지는 부정맥성 반응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유지되지만 교감신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부교감신경만 작동하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고 몸이 외부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척수손상 후에 심혈관계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그 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휠체어로 옮겨 앉거나 기립 훈련 중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이 깜깜해지는 경험, 혹은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현기증이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척수장애인에 흔히 나타나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우리는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영향으로 인해서 혈액이 몸의 아래쪽, 즉 다리와 아랫배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장애가 없는 경우 사람은 이때 교감신경이 빠르게 작동하여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척수 손상 이후에는 이 교감신경 기능이 약화되어 이러한 보상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뇌에 도달하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며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증상은 어지럼증, 눈앞이 깜깜해짐, 흐릿한 시야, 두통, 이명, 메스꺼움, 식은땀, 집중력 저하, 심할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실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앉았다 일어설 때 갑자기 나타나며 대개 수초에서 수분 내에 회복되지만 반복되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예방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바로 휠체어로 이동하지 말고 먼저 상체를 30도 정도 세운 상태에서 잠시 대기한 후에 점진적으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부 압박대와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복부와 다리 쪽 정맥을 눌러주면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지 않아 내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탈수를 막고 혈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가능하면 기립 훈련 중 물을 한두 컵 미리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염분 섭취의 경우에는 몸의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신장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분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립 훈련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틸팅 테이블을 활용해서 처음에는 30도, 45도, 60도 이런 식으로 점차 각도를 높여가면서 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게 되면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도드린, 플루드로코르티손과 같은 혈압 유지에 도움되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왜 특히 아침에 일어나고 어지러운가요? 밤새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쏠리게 되는데 손상된 교감신경이 이를 빠르게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 계셨다면 즉시 앉거나 앉아 계셨다면 누워서 가능한 다리를 높게 올려주어서 뇌로 혈액이 올라가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고 하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이 불편한데 꼭 착용해야 하나요? 꼭은 아니지만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복부 압박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척수 손상 후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따뜻해지며 붉게 변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은 심부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 깊이 있는 정맥에 혈액이 응고되어, 즉 피떡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척수 손상 후에는 다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몰려 고이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면 혈액이 굳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척수 손상 초기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척수 손상에게서 부종, 열감, 통증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감각장애로 인해 증상들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된다면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선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척수장애인에게 있어서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 또는 공기 압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 혈액이 고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움직임이 적은 초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상 수준, 활동량,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약물의 종류와 복용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저분자 헤파린 주사나 경구 항응고제가 흔히 사용됩니다. 또한 가능한 빠른 시점부터 안전한 보이 내에서 하반신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간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서 대정맥 필터를 삽입하여 폐로 혈전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폐색전증은 심부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올라가 폐동맥을 막는 질환입니다. 척수장애는 약 5%에서 발생하며 척수 손상 후 1년 이내에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로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폐색전증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흉통, 심박수 증가, 열, 기침, 빅맥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 이상은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자율신경계 이상 발사증이나 부정맥 같은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으므로 심부정맥 혈전증 병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조기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응고 치료를 6개월간 또는 최대 1년까지 진행합니다. 폐동맥을 막은 큰 혈전의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 또는 시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고 색이 푸르스름한데 왜 그런가요? 척수 손상 이후에는 다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다리 아래쪽으로 고이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종과 피부의 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비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비로 인한 부종의 경우에는 누운 자세로 잠시 쉬거나
휠체어 앉은 상태에서 앞에 의자를 놓고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거나 통증, 열감이 느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비로 인한 부종이 아닌 다른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다른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척수장애를 생길 수 있는 자율신경계 이상반사증, 다른 말로는 자율신경의 과반사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척수손상 부위가 흉수 6번보다 위에 있는 분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위급하고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뭔가 좋지 않은 자극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방광에 소변이 너무 꽉 차 있거나 변이 심하게 차 있을 경우, 욕창이나 감염이 있을 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게 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데 문제는 이걸 조절해야 하는 부교감신경 신호가 손상된 척수를 지나 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고 자율신경계가 폭주하듯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발 요인으로는 방광 팽창, 장 팽창, 욕창, 피부 자극, 감염, 통증 등 기타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흔한 상황을 살펴보면 방광 팽창의 흔한 경우에는 소변이 많이 차 있거나 도뇨관이 막힌 경우가 흔하며, 장 팽창 경우에는 변비, 배변에 대한 욕구, 관장 자극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창 피부 자극의 경우에는 꽉 끼는 옷을 입었거나 주름진 CT로 인한 자극, 다양한 상처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염, 통증, 손상의 경우에는 요로감염, 골절, 발톱 문제, 생리통 등이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생기는 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생기면 몸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과 함께 심한 두통, 특히나 뒷머리가 옥신거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상체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도 잘 나타납니다.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 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처럼 이상한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뜨는 증상도 종종 동반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갑작스러운 불안감, 의식 저하, 실신, 드물게는 경련이나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자주 반복되거나 증상이 심할 때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즉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바로 상체를 일으켜 앉혀야 합니다. 가능하면 머리가 심장보다 높게 있도록 해서 혈압이 더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꽉 끼는 옷, 신발, 벨트, 장갑 같은 것도 풀어준 후에 자극이 될 만한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소변이 꽉 찼다면 도뇨를 해주고 변이 가득하다면 관장을 하거나 배변을 유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욕창이나 피부 자극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의식소실, 뇌출혈, 심방세동, 폐부종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병원을 내원해야 합니다. 병원에 내원한 후에 혈압을 2에서 5분 간격으로 계속 재면서 관찰해 줘야 하며, 혈압이 지속적으로 180 이상 오르거나 두통이 심해지고 의식이 혼미해진다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율신경 이상반사증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광은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되며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변은 규칙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 섭취, 수분 보충, 배변 훈련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피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요. 욕창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침구류나 의복의 압박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된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생리 중이나 성관계, 임신, 분만 시에도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분만 과정에서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사전에 상담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의 위험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타깝게도 이 증상으로 세상을 떠나신 고 오주원님의 사례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주원님은 경수 4번 손상을 가진 척수장애인 당사자로 최중증 척수장애인 모임인
정상의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시며 척수장애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사회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오주원님은 소변 배출을 보다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치골 상부 유추 도뇨관을 시술하여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뇨관이 막혀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의료진은 두통에 대한 진통제만 처방했을 뿐 도뇨관의 막힘이나 혈압 상승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시행된 CT 촬영에서 심한 뇌출혈이 확인되었고 결국 오주원님은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오주원님이 겪으신 방광 팽창에 따른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 즉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했고 그 결과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이후 국립재활원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 응급조치 카드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응급실 방문 시 의료진에게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의 존재를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척수장애인 당사자 교육 시에도 활용되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와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 오주원님의 사례는 자율신경의 이상 반사증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프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척수장애인 여러분 모두가 이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예방하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인지 몰랐던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단순한 두통이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경수손상을 가진 한 척수장애인 분이 갑자기 숨이 막히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껴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알고 보니 소변이 배출되지 않아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유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반복적으로 안면이 붉어지고 두통이 나타났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두통, 얼굴의 붉어짐, 땀 분비의 증가, 심한 피로감이 있을 때는 단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먼저 방광이나 장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 자주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보는 것이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척수장애인의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심혈관계 관리는 단순히 의사의 일이 아니라 척수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증상과 예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의심스러울 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척수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협회는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척수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책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척수학회,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척수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척수장애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바일이나 PC로 다운로드 없이 쉽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외에도 척수장애란 배뇨 및 배변관리, 척수손상 합병증, 평생건강관리 등 시리즈 교육 영상이 있으니 함께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